네, 안녕하세요. 러블리페이퍼의 규준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러블리페이퍼로 본 세대 공감과 상생이라는 업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러블리페이퍼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흘러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러블리페이퍼를 창업하면서 이런 걸 느꼈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한번 전달하고 싶다. 또 제 개인적인 삶의 어떤 스펙트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전달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러블리페이퍼는 이제 여러 방송 매체나 또 최근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도 받으면서 그동안의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또 인정을 좀 이렇게 받아온 사회적 기업인데요. 사실 러블리페이퍼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런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건 그만큼 좀 매력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매력적인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 바로 제가 앞선 이야기했던 그런 세대 공감 그리고 상생적인 업사이클이다라고 저는 추격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러블리페이퍼를 운영하고 있는 제 개인의 어떤 이야기들 봐서 뭔가, 그 안에 좀 새로운 경험들, 청년으로서, 그동안 겪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감동이 되는 그런 피드백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좀 같이 좀 섞어서 러블리페이퍼와 그것을 운영하고 창업한 이 기우진 대표라는 이야기들이 잘 여러분한테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러블리페이퍼, 이름만 들으시면 사랑스러운 종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사실은 이제 LOVLY가 아니라 LOVR이죠. 이 RE를 어디서 따왔냐면 리사이클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종이를 새롭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말장난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사랑스러운 종이 또는 사랑으로 종이를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두 가지 의미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덕분에 아까 이력에서 눈썰미가 있는 분은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8년도 8월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이름이 주는 덕이 컸어요. 딱 이름 딱 들으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바로 그거.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걸그룹 이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 검색 한 11일 정도에 떴을 때 사람들이 이거 뭐지 새로 나온 걸그룹인가 하고서 막 눌렀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낚인 거죠. 청년이 뭔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 보면서 이름 참 잘 졌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름은요, 제가 진 건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처음 할 때 5명의 대학생하고 저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 명의 대학생이 5분도 걸리지 않아서 러블리페이퍼 어때요? 라고 진 이름인데 그것이 프로젝트의 어떤 성격이 되고 또 지금의 우리 회사 명이 될 정도로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실시간 1위도 하게 됐죠. 네이버 실시간 1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제 경험해 보았으니까 아는데요. 정말 전화가 딱 받잖아요. 받고 끊으면 또 전화가 와요. 또 받고 또 끊으면 또 전화가 와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업무를 보는 시간 내내 전화가 오면서 그 일들이 대부분 저희와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 우리의 물건을 사겠다, 우리의 뭘 해달라, 뭐 이런 일들로 계속 요청이 옵니다. 그런 일들이 한 이틀 정도 지내고 나니까 또 쑥 꺼져요. 네. 그래서 무슨 거품처럼 이렇게 확 올랐다가 싹 꺼졌는데 그 계기로 러블리페이퍼가 더 많은 분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또 한 번에 중요하게 알려진 계기가 있었는데 20년에 이제 유튜브에서 저희 영상이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19년 7월에 올려놓은 모 신문사의 인터뷰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막 올렸을 때는. 근데 1년이 지나고 20년 8월 될 때 갑자기 1시간마다 2만 뷰씩 막 찍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 이틀, 3일 안 돼서 거의 100만 뷰를 넘어섰고 지금은 114만 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러블리페이퍼를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댓글이 3,300개가 달렸는데 놀라운 건 그중에 악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다 선풀이고 정말 이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고 뭐 좀 오버하자면 이 대표를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켜야 된다. 막 이러한 좀 벗어난 그러한 댓글도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러블리페이퍼에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댓글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떠한 중요한 임팩트들이 18년, 20년 이렇게 생기면서 저희는 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 러브리페이퍼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동참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그 무언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저로 소셜 미션입니다. 여기서 사실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좀 차이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소셜 미션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생겨난 기업이죠. 일반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즉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 목적을 갖고선 일어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저는 조금 비추천인데 이런 거죠. 뭐 얼마 벌어요? 매출액이 얼마예요?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분명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사회적 기업의 목적을 잘 모르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돈을 벌려고 했다면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걸 아마 창업했을 거예요. 근데 돈보다는 더 우선시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을 버는 행위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업이라는 방법을 택한 거고요.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바로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자. 그리고 우리의 인식, 즉 어르신들의 인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바꿔서 그분을 사회에 정당한 권익이 있는 어떤 구성원으로 만들어보자. 이것이 저희의 포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좀 만들어놨는데 그 장치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어떤 주요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첫 번째가 바로 세대 공감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이 일을 처음 활동했을 때가 8년 전, 그러니까 13년인데요. 그때 제 나이로 따지면 33살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파릇파릇한 그런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죠. 네. 지금은 세월의 그 인고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힘들어졌는데, 그때는 정말 힘도 넘치고 활력이 넘쳐가지고서는 에너지가 막 넘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떤 잡이 있었는데 그 잡을 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친 거예요. 이 넘친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쓰지 막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또 나에게 이 넘치는 에너지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지점이 바로 지금으로서 8년 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 만난 분들이 바로 이제 폐지수거 어르신들이었어요. 저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청년의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넘어 폐지수거 어르신의 문제를 집중하게 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르신한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건 그분들만 보여요. 그분들만 한 분 보기 시작하니까 그분한테 더 집중하게 되고 그분들의 문제를 더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지금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어르신들을 더 공감하고 이해하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거였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어르신들의 문제는 이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니다. 즉, 이 어르신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뒤로 미루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선순환적인 비즈니스 모델. 이게 뭐냐면 저희의 모델을 선순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돌고 돈다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인 기업의 모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단조롭죠. 일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포인터기를 내가 만들어서 팔려고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장 원재료가 싼 원자재를 사와서 그걸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데 공장을 짓고 아니면 거기에 위탁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으로 비싸게 파는 거죠. 그건 중간에 수익이 다 제 이익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기업들이 취하는 수익 모델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원자재를 오히려 비싸게 사옵니다. 폐지수거 어르신들이 일반적으로 펫박스를 고물상에 팔면 키로당 50원, 현재 좀 올라서 80원, 100원 정도 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런 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키로당 300원, 오히려 6배 또는 3, 4배 더 비싸게 펫박스를 매입해 오죠.
그렇게 매입한 팩박스를 가지고 업사이클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업사이클 제품으로 다시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업의 논리로 봤을 때는 저거 손해보는 짓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실제로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르신들한테 팩박스를 더 비싸게 사오지 않고 더 싸게 사왔다면 저희의 이익은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저희의 소셜 미션을 달성하기엔 어렵겠죠. 이게 바로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저희의 목적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해결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창출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더 많이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어르신들을 도운다면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근데 제가 이런 어떤 돈은 적게 벌지만 어르신들하고 함께하는 이런 상생의 과정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죠. 야, 감동이다. 대단하다와 감동이다라는 거는 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저희의 비즈니스가 매우 작은 스몰 비즈니스이지만 이 안에서 주는 작은 감동이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단하다라는 거는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나는 못해.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폐주민 어르신들에 대한 활동을 이렇게 한 이유로도 많은 분들이 폐주민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대하는 폐지넷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도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작지만 강하게 연대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러블리 페이퍼의 모델이 그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친환경 업사이클 제품. 요새 이제 친환경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이걸 전략적으로 이걸로 가야지라고선 만든 건 아닙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건 얻어 걸렸어요. 정말 100% 얻어 걸렸어요. 행운이죠. 예. 지금은 친환경을 떠나서 필환경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환경적이냐 아니면 환경적이지 아니냐를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생산물 자체가 되게 친환경적인 제품이면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근데 저희는 정말 우연치 않게 어르신들한테 산 팩박스를 가지고서는 그걸 원형 그대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원을 이제 아끼게 되고 또 환경을 보호하게 되는 친환경 업사이클 제품으로서의 어떤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얻어 걸린 겁니다. 그러한 환경이 갖춰진다는 건 저희로서는 큰 행운이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르신들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이렇게 친환경 캔버스를 만드는 그런 이슈도 저희한테는 큰 한몫을 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호혜적 관점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저희 세대가 좀 같이 고민해야 할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 호혜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어울리는 말은 전 욕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전까지 어떤 대상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것은 동정과 연민을 기재로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저희 앞에 어떤 빈곤의 대상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친구한테 빵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진 자원으로 가장 많은 빵을 사서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빵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요, 비빔밥을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회를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빵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빵을 사는 게 더 많은 인원한테 더 빠르게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개인의 욕구한테 집중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넌 뭐가 먹고 싶니? 저는 저는 뭐 라면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러면 빵 주는 것보다 라면 사주는 게 정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까지 우리의 해결 방식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러블리 페이퍼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수혜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욕구를 좀 분명하게 한번 해결해 보자. 분명하게 한번 파악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의 어떤 그 시간들을 이 러블리 페이퍼라는 걸 창업하기 이전에 오랜 시간 함께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뭐가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그분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서 우리만의 어떤 그 포커싱, 그러니까 어떤 그 지점들을 계속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다라는 건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제가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쌀을 이만큼 가서 어르신, 제가 쌀 갖고 왔어요. 이러니까 어르신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필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형광등 좀 갈아줘. 그분한테 진짜 필요한 건 지금 쌀이 아니라 집안에 그 나가버린 그 형광등. 그로 인해서 한 며칠간 아무 세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예, 그걸 갈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잽싸게 그걸 갈아드렸죠.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좀 어르신들 찾아가서는 미리 얘기해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방충망 갈아달라는 얘기도 하세요. 방충망 갈아드리고.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의 욕구 하나하나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뭐 맞춤형,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기 좋은 맞춤형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분들과의 어떤 호혜적 관계를 1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폐지 있는 어르신한테 폐지를 비싸게 사와요. 그러면 이분들은 저희한테 폐지를 비싸게 파는 분들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이해관계자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한테 깨끗하고 판판한 그런 폐박스를 저희한테 팔지 않으면 저희가 그 캔버스를, 저희가 하는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이분들한테 항상 깨끗한 폐박스 좀 갖다 주세요. 저희한테 판판한 폐박스 갖다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다 깨끗하게 주울 수 있게끔. 그것은 더 이상 이분들이 우리가 그냥 도와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는 관계라는 거죠. 이런 상호적 관계.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시혜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파트너적인 호혜적 관계로서 남아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세대 간의 호혜성이 저는 되게 이 시대에서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청년과 노인은 많이 대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예산이나 사회 시스템들이 뭐 일자리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청년과 노인 세대 또는 노인을 준비하는 그 어떤 신중년 세대들과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긴 한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이 생각을 바꾸면 좀 더 깊게 이제 물어보면요. 신중년들에게 어떤 일자리가 원하냐라고 하면 이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하고 좀 달라요. 청년들한테는 어떤 일자리를 원하냐 하면 청년들은 명확한 일자리의 어떤 일단은 초기에 사회 시작해서 해볼 만한 일자리 이상형이 있죠. 안정적이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그 본인이 하면서 워라밸과 또 자기의 삶의 균형을 또 맞춰야 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의 어떤 본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야 되고 이런 어떤 수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신중년이나 시니어 같은 분들은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한 어떤 그 욕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낮아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을 시켜주면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것만으로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포지션이 다른데 괜히 사회나 내지는 뭐 언론 내지는 어떤 주변인들이 같은 일자리를 두고선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이 두 다른 대상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같이 어떤 퍼포먼스를 내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 또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협업을 할 수 있다. 이 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협업을 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러블리 페이퍼가 그렇습니다. 러블리 페이퍼에서 이 청년이 주축이 돼서, 즉 제가 주축이 돼서 우리 다른 여타의 청년들과 함께 러블리 페이퍼를 만들었고 지금 많은 시니어들과 그다음에 신중년들이 함께 저희 러블리 페이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극단적으로 가장 젊은 친구와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의 나이 차가 60살이에요. 60살. 그 나이 두 세대가 넘어선 그 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이해하면서 뭐 회식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한 환경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블리 페이퍼는 큰 퍼포먼스를 내는 회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청년 따로 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 따로 노인 일자리 뭐 나라에서 주는 거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새로운 세상에서 기술만 가지고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직에서의 혁신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이야기들을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있는데요. 이 영상은 아마 저작권 때문에 여기서 같이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타 이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다가 러블리 페이퍼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영상이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유튜브 114만 뷰 나왔던 영상입니다. 자극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한테 강의하듯이 인터뷰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그게 114만 뷰 나왔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100만 뷰 영상 바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갑자기 제가 육두 문자를 날리면서 여러분한테 막 이야기하면 사회적 기업 러블리 페이퍼 대표의 실체 막 이러면서 막 썸네일 딸리고 막 이래가지고 100만 뷰 그냥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냥 노멀한 얘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저는 갈급하다. 이런 어떤 작은 감동의 이야기에 갈급하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러블리 페이퍼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지역사회 문제가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들 알겠고, 여기서 그러면 제가 하나의 질문을 던질게요. 즉, 여러분들이 본 사회 문제가 어떤 것이냐.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저는 노인의 문제를 봤잖아요. 노인의 문제. 즉, 청년이었지만 청년의 문제를 보지 않고 노인의 문제를 본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인사이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년이라면, 또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니어나 신중년이라면, 또는 청소년이라면 여러분들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세대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가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년이라면 노인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미래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도 이 문제를 처음에 접할 때 당연히 제 문제가 아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조사하고 파면 팔수록 이 문제는 나의 미래의 문제다. 만약에 여러분이 청년이라면 청소년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나왔던 문제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생각해 봤고, 지금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부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대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도 한 거죠. 이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세대 공감, 세대 통합이라 생각해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예.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해결되진 않겠죠. 하지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나한테 인식되기 때문에 그 인식의 순간에서 그 다른 세대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어떤 그 실마리를 저희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그 실마리로 하나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실마리로 찾은 건 뭐였냐면 어르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처음에 하는 행동은 그냥 사진 찍기였어요. 사진 찍기. 예.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어떤 그 환경에 처하실 겁니다. 만약에 다른 세대에 관심을 가졌는데 할 게 없을 거예요. 관심은 가졌는데, 청소년의 문제에 내가 지나왔던 문제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는 노인의 문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되게 막막할 거예요. 저도 막막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 그냥 사진 찍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음이 사라질까 봐. 예. 이 마음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찍는 건 3초도 안 걸렸는데, 길 가다가 폐준 어르신들이 보여요? 그럼 사진 찍어요. 길 가다가 폐준 어르신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이 짓을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사진만 찍다가 제 눈앞에 나타난 어르신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어르신이 리어카도 아니고 허리에 백박스를 이렇게 묶고서는 끌고 가시고, 머리에다가 이만큼 백박스를 이고서는 그렇게 한 15도 되는 경사도 아스팔트 길을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출근길이었는데 나가서 못 도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거 사진 찍고 있었을까? 이것도 못 도와드리는데 나는 왜 사진만 찍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사진 그만 찍자 하고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정말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는데,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된다? 작정하고 나가야 된다. 근데 이분들 한번 돕겠다라고 작정하고 나간 거는 토요일마다 이제 딱 챙겨가지고서 나가서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비타 500 드리고 뭐 음료수 뭐 드리고서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저 누군데요 소개하고 그렇게 계속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계속 하니까 동네 어르신들하고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집까지 가게 되고 집에 가게 되니까 이분들 가족 사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하게 되고 이분들이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지금 가족 상태인지 이분들의 벌이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좀 함께 도와주면 좋겠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딱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뛰어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분명히 직면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거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어떤 그 예시로 뭐 사진 찍기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뭐 어떤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뭐 주차의 문제다. 그러면 주차 안 된 것만 사진 100번 찍어도 1000번 찍어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어떤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 우리 동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차종이 정말 주차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걸 데이터로 갖고 있는 데가 없을 거거든요. 예. 또 어떤 세대에 대한 문제면은 그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뉴스 자료를 스크립해도 좋고요. 또 그거에 관련된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해봐도 좋고요. 작은 무언가를 하나 분명히 해보는 건 저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블리 페이퍼가 그 집중한 폐지 있는 어르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대부분의 노인 세대, 즉 만 65세 이상의 노인 세대 문제고 이 문제가 얼마 정도의 크기냐라고 우리가 범위를 설정할 만한 그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냐 사회의 문제냐고 판단해야 되는 그때 왜냐하면 만약에 개인의 문제면 내 얼마 되는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서 이분들 도울 텐데 사회 문제라고 결론이 내면 이 사회 시스템을 바꿀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자료와 인터뷰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 결론 낸 건 사회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사회 문제가 하나의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폐주 입는 어르신들이 지역에 많다. 이건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이 왜 일어날까? 이것을 파악하는 건 이제 구조죠. 만약에 그 구조가 없이 현상만 많다. 이러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로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저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조를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것이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처음 알게 된 사실이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거예요. 1위. 그것도 2위랑 압도적으로 한 15% 정도 넘게 차이가 나는 1위라는 건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왜 이렇게 다 그러면 빈곤하다고 생각할까? 또 빈곤할까 실제로? 그 이유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소득 관계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노인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주는 노인 일자리도 있지만 그걸 판다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30만 원. 그리고 이분들이 뭐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주는 또 노인들한테 주는 연금이 있어요. 그게 한 3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일자리, 그다음에 연금 해서 60만 원을 받아요. 그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느냐? 어렵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세대 1인 가구가 서울에서 한 달을 살 수 있을 때 최대 생계비가 뭐 88만 원, 뭐 90만 원 이 정도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30만 원 정도가 비잖아요. 그럼 이 빈 금액을 이분들은 뭘로 메꾸냐? 그것이 이제 폐지를 줍는 그런 어떤 활동들로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구조상에서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구조, 하지만 너무나도 적은 비용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 그 구조로 계속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폐지율 1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이런 자살률도 결국은 어르신들이 우리나라가 1인데 왜 자살하냐? 라고서는 물어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1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노년까지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그 노년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경제적 빈곤이라면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쯤 돼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고령화율이 전 세계에서 1위고요. 2050년 되면요, 이 고령 인구가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4명 중에 모였는데 1명이 노인 인구라는 거는 그분의 어떠한 소득,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3명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고 봤더니 저는 3명에 들어가지 않고 이 1명에 들어가더라고요. 즉 2050년이 되면 저도 노인이 되더라고요. 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30년 후면 노인이 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 가면 이 문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만약 눈사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되게 집중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해결하냐? 그럼 노인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동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세대들이 본인의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이 노인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말을 대신 전하고 또 대변하고 또 좀 정책적으로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기업적으로든 영리적으로든 어떤 경제적으로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요, 폐주민 어르신들의 현실이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폐지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 폐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분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월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한 3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150만 원으로 떨어져서 사장이 150만 원 줄 테니까 똑같은 일을 하래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그 회사를 나오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용노동부에 그 사장을 고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요, 똑같이 리어카에다가 100kg를 실어가지고서 고물상에 가져가면은 10,000원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5,000원만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 고물상 사장한테 뭐 이거밖에 안 줘 막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이 딱 5글자예요. 감사합니다. 예.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월급이 적게 주는 거? 이거는 황당한 일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어르신들이 주는 하찮은 일? 허드렛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바꿔내기 위한 어떤 구조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목소리를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귀담아 들었을까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14년 전만 해도 처음에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좋은 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일을 14년, 15년, 16년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아직도 그 일해?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조금씩 도와주더라고요. 17년, 18년, 19년 하니까 야, 또 대단하다. 뭔가 좀 바뀌고 있구나. 20년, 21년 계속 해오니까는 이제는 제 말을 좀 들어주더라고요. 좀 들어주고 그래, 그러면은 저한테 하는 말 중에 가장 제가 인상 깊은 말 딱 하나예요. 과거에는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어르신의 문제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반응이 폐주민 어르신 왜 도와줘? 그분들이 선택한 거고 자식들이 있는데 막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저한테 역으로 폐주수거 어르신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이렇게 기후가 너무 안 좋아져서 폭염이 일수가 늘어나서 야외 활동자로 분류되는 이 폐주수거 어르신들이 폭염 취약 계층으로 새롭게 우리가 지정되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뀐 게 있다면 그거 한마디, 그 질문 하나. 어르신들 왜 도와줘? 여기서 폐주민 어르신들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몇 년 걸린 거예요? 8년이 걸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내년이 더 기대되고 내후년이 앞으로의 8년이 더 기대되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시작점에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더 힘을 귀합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이런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파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다음과 같이 한번 구조를 짜보고 새롭게 한번 해결해보자. 새롭게. 그 새롭게 해결하는 구조 속에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4가지 스텝. 세대 공감,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 친환경 업사이클, 호혜적 관계, 서비스 모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넣은 거죠. 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제 개인 이야기를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프로세스를 하기 이전에 이미 저는 직업이 있었죠. 전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교사였는데요. 주로 이제 그 고등학생 3학년을 담임했어요. 가르쳤던 과목은 뭐 가르쳤을까요? 네. 시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맞췄어요. 네. 한국사. 맞춘 분도 있겠죠? 한국사 선생님이세요. 한국사 선생님. 역사를 가르치는 그냥 평범한 대안학교 교사. 고3 애들하고 그냥 피땀 흘려서 공부하고 같이 이제 놀고 먹고 했던 대안학교 교사인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현듯 학교 생활이라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맨날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런 사람이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를 밖으로 이제 분출하고 싶었어요. 근데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되게 궁금해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0대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다 똑같은데 저를 위해서 살았어요. 온전히 저의 어떤 비전, 또 저의 어떤 그 취업이나 제 삶,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 단적인 예로 저는 20살 때 일찍 결혼도 했고요.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해서. 네.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25살에 사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 대학교 2학년 이제 마치고서는 뭔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흔한 준비죠. 뭡니까?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 그런데 저는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게 생겼어요. 졸지에.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다 때려치고 알바 해가지고 결혼 자금 모으고 양가 집안에다가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서는 경제적인 도움을 못 받으니까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은 거예요. 물론 우리 아내는 이제 일찍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돈을 모아놓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언론부터 시작해서 정말 차근차근 이렇게 시작해서 애도 낳고 시작을 했는데 20대 때는 온전히 그냥 저를 위해서 달렸던 것 같아요. 온전히 그냥 뭐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생기니까는 이거 나만 봐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제 큰애가 지금은 중1인데 그때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정말 예쁠 때 있잖아요. 그 아장아장 할 때 막 이렇게 뒤집기만 해도 너무 귀엽고 막 기어가면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 눈 감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 그 애가 딱 태어나는 순간 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저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족으로 바뀐 거예요. 예. 우리 자녀, 그 다음에 우리 아내, 그러니까 이 가정으로.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당장 우리 생계가 필요하니까 야간에 이제 학원에서 저녁에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주간에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애 보고 이거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는 저도 되게 무식하게 일을 하는 타임이라 거의 안 쉬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와서 막 응급실도 가게 되고 여러 차례 고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관점에서 조금 더 벗어났어요. 나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30살이 딱 되고서는 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조금 더 그 범위가 학교의 어떤 선생님 또는 동료 교사 그리고 이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로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3년 하고 나니까 제 관심이 어디로 넓어진 거예요? 그냥 내 주변까지 넓어진 거예요. 내 지역사회, 내 이웃.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에서 보셔도 이제 나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어떤 우리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나에서 너, 우리에서 모두, 즉 나, 너, 우리 모두 이런 개념으로 점점 확장될 거거든요. 이 확장되는 개념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유기적으로 그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의 제 역할을 좀 규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물론 가정에서의 아빠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잘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또 저도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위치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내 역할을 다 하면서도 또 다른 위치 역할이 설정된 거예요. 그게 러블리 페이퍼의 폐주민 어르신들을 이제 지원하기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30살의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는 시작을 하는데 이제 모든 게 어렵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이 문제를 많이 알리자. 그래서 나한테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뜻을 모으자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뜻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과 방법을 동원했죠. 그게 바로 이런 종이 나누 운동이라는 거예요. 네. 그 너무나도 이제 쉬워요. 어르신들도 폐지를 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폐지를 기부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폐지가 많이 나오는 곳, 저는 이제 대안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폐지가 많이 나오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버리는 교과서 문제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공립학교나 이런 그 중고등학교에는 훨씬 많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지금 고3 학생들인데 이 고3 학생들 공부하고 이 책을 버리는 시기가 있어요. 수능 보기 전날. 네. 그때 이제 수능 보고 다음 날, 뭐 이런 날 공부했던 책들을 다 버립니다. 학교에 트럭이 오고요. 그 트럭에다 다 버려요. 그리고 그 트럭에 있는 그 무게만큼 팔리고 그 돈이 학교 행정비로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제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저거를 기부받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돕자.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어디다가 제가 처음에 제가 나온 모교, 그러니까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다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졸업생 누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버리시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기부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 돕자고요.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정말 1초의 고민도 없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트럭을 고물상에 빌려가지고 가가지고서는 기부를 받아서 했는데 그때는 13년도잖아요.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해하는 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그때 저는 확인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을 이제 감당하고 있던 환경부장 선생님이 이듬해 다른 고등학교로 전근 가셨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연락 온 거예요. 또 이 고등학교 행정실에 있던 분이 다른 고등학교 행정실로 가셨는데 또 연락 온 거예요. 또 이것에 대한 어떤 보도 자료가 났는데 그걸 보고서는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딱 하나만 했는데 이게 선생님들의 입소문이 나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네, 뭐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7, 8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건 저는 그때 깨달은 건 좋은 것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알려주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 이게 내가 뭔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선하고 착한 걸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알아서 딜리버리 막 이렇게 퍼날르겠구나 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공식을 세우게 됐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되게 좋은 구조, 선한 구조, 착한 구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르신들도 다양하게 뭐 방한복도 나눠드리고 청년들 모아가지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영화도 보여드리고 쌀이나 그리고 이런 방문해가지고 말벗도 하고 또 같이 나들이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런 일들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했어요. 그 결과 예상치 못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한때는 청년 20명하고 어르신 20명하고 같이 짝지어가지고서는 가평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몇 명의 청년들이 따로 어르신들한테 연락처를 이제 받아가지고 서로 안부를 묻는 관계가 됐더라고요. 그냥 여행 한번 같이 우린 보내드렸을 뿐인데 이걸 보면서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갈급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부모나 또는 부모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받기가 어렵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주는 어떤 그 따뜻한 감성? 이런 부분들이 청년이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감성적 요소를 제공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청년이 어르신들한테 찾아가는 게 어르신들만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서로 잘 짝지어주고 연결해주면은 분명히 두 개체가 만나서 이룰 수 있는 어떤 시너지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여행을 계속 가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20년 낸 여행을 못 갔습니다. 20년 여행 못 갔고 21년 여행 못 갔고. 근데 저희가 22년 내년도 봄에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관련 그 펀딩도 지금 모 펀딩 사이트에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행도 함께 다시 가면서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스팟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종이나는 운동을 통해서 어르신들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 가장 큰 문제 뭐냐? 폐지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그 폐지 가격, 그 떨어지는 폐지 가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도 이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지원할 수 없겠다도 있지만 어르신들도 엄청나게 지금 고생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낮은 폐지 가격으로 그만큼 대가가 낮아졌으니까요.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그 러블리 페이퍼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죠. 그냥 가설을 세운 거예요. 당시에 이제 종이나눔 운동본부라는 아까 얘기했던 종이나눔 운동을 막 운영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5명의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다 그때 대학생들이 어렸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대안학교 빈교실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서는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가 왜 어르신들을 도와야 되냐, 우리가 어르신들과 왜 함께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어떤 아이들이냐, 너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 이 이야기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서로 이제 대동단결했고, 그래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는데 어려웠죠. 예,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 가운데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정량화 돼가지고 폐지를 비싸게 사고 고가에 사고 이걸로 재단을 해서 박스를 만들고 이걸로 풀칠해서 압축해서 천을 더 씌워서 이렇게 캔버스를 만들고 건조해서 사포질하는 너무 많은 송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이 과정들을 다 누가 하냐? 러블리 페이퍼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한 이 폐지수거 어르신들이 직접 이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고 계세요. 처음에는 투박했지만 지금은 이제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는 좀 아주 명확하게 어떤 그 캔버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 캔버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업사이클도 체험하면서도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어떤 모델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작품도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캔버스를 만들어냈는데 이 캔버스가 시중의 캔버스 가격보다 5배 비싼 거예요. 물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5배 비싼 캔버스를 누가 사냐 이거죠.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그런데 캔버스의 본연의 역할이 뭘까 하다가 작품을 그리는 거니까 그러면 혹시 작품까지 그려서 팔아볼까 생각했는데 작품 그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제가 이제 알았죠. 아까 그 폐지를 이렇게 종이나눔 운동하면 선생님들이 막 알려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착한 구조를 하나 만들자. 우리가 이렇게 캔버스를 만들었으니 재능기부 작가들을 모아서 재능기부 작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팔 수 있게끔 만들자. 그러면은 착한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재능기부 작가님들이 와서 여기 재능기부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를 딱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링크를 만들어서 SNS에 올렸는데 올린 지 4시간 만에 150명이 신청하셨어요. 빠바바바바바. 저희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기부 작가 명단을 쭉 보죠?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자기의 재능들을 발휘해서 어르신들을 돕는 이런 프로젝트에 뭔가를 하려고 할까? 그때 저는 또 한 번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청년이 노인을 혐오하고 노인들이 청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현실들이 그냥 뭐 되게 일반화 시킨 건 아닐까? 엄청나게 일반화 시켜가지고서는 그냥 그렇게 프레임을 짠 건 아닐까?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누구는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설문조사나 실태조사에서 또 그런 것들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막 객관적으로 이게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냥 제가 체험한 또 경험한 어떤 사연으로 보면요. 청년들이 그만큼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도 알게 됐거든요. 오히려 다른 세대에 너무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인식하고
이런 재능 기부의 어떤 이슈에도 본인의 어떤 역량과 그다음에 재료비, 심지어 택배비까지 본인이 부담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려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알던 그런 거하고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도 너무나도 잘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캔버스 아트, 그러니까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의 친환경성은요,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조 과정에서의 친환경이에요. 펫박스로 만드는데도 물과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한 7만 리터 내지는 8,000kW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펫박스로 캔버스를 만들면서 물과 전기 에너지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조 공정에서의 친환경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캔버스를 만드는 게 나무 틀인데요. 저희는 나무 틀을 쓰지 않고 펫박스를 쓰기 때문에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되죠. 단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캔버스 사이즈가 1호인데요. 그 1호 사이즈 400개가 있으면은 나무 한 그루를 보존하는 효과가 생기고요. 이산화탄소 500kg를 또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친환경 효과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 와서 친환경 캔버스, 사실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캔버스를 만드는 데가 저희밖에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있냐?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창하게 얘기하면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인데 캔버스를 사용하는 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독보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친환경제적인 이슈로 다가가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친구령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캔버스다. 심지어 내구성도 상당히 좋아서요. 일반 캔버스보다 저희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은 저희는 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 제품까지 만들어내면서 이 업사이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폐지된 어르신들을 고용을 하고 그분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폐지 수집을 하는 노동의 대가보다 약 5.4배 정도 더 높은 대가를 드림으로써 이분들한테 어떤 소득을 증대시키기도 하고요. 또 환경적으로도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업사이클을 만들어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대출도 받곤 했지만, 이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에서 인증한 사회적 기업 제도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온전히 이제 한 발 한 발 받게 되다 보니까 지원금도 나오고 이런 어떠한 도움도 받게 돼서 지금의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사회적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3,000개 정도, 인증 사회적 기업이 3,000개 정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기업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결국은 이제 공감적인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감 능력이라는 건 세대 공감에도 필요하지만, 문제를 내가 얼마큼 인식하냐에 대해서 되게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문제를 내가 얼마큼 인식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 척도와 그다음에 임팩트의 크기와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설정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역량으로 좀 이해하면서 세대 공감과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환경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블리 파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업사이클이라고 얘기한다면 자원을 업사이클한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삶을 업사이클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저는 너무나도 이제 감동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저희한테 펫박스를 비싸게 파시는 어르신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에 오셔가지고 정규직으로 고용돼서 일하고 계신 우리 이제 세 분의 어르신들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1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게 좀 낯설죠. 그래서 분량도 많이 나오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도 너무 꼼꼼하고 너무 세심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고, 어떤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즉 1시간의 노동 시간 안에 많은 생산량을 내야지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분들을 고용함으로써 우리가 소셜 미션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만약에 고용하지 않고 젊은 친구들을 고용해서 했으면 생산적인 효율성은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럼 단가도 좀 떨어졌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야기한 소셜 미션, 즉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라고 해는 맞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어르신들을 직접 고용해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생산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불량률 없이 잘 만들어내시고 이분들을 고용함과 동시에 우리는 소셜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임팩트는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가 매출을 늘릴수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삶도 많이 바뀌었고요. 우리 이제 일하고 계신 한 분의 어르신인데요. 이 분의 인터뷰 영상을 살짝 준비했습니다.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요거 보시고 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페이퍼에서 일도 하게 되셨는데 어떠셔요? 그 하기 전과 하고 나서. 하고 나서는 꼭 초등학교 갈 때 소풍 가면 마음이 들뜨대 이러는 날 어딘가 모르게 재밌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좋아요. 돈을 떠나서도 그렇게 그냥 여기 와서 그렇게 하고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즐겁고 그 설레임. 아니 우리 소풍 가려면 설레임 같이 네. 그렇게 좋아 즐거운 마음이 그냥 즐겁더라고. 네,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이렇게 와닿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저는 즐겁다 그리고 설레임. 어르신이요. 소풍 가기 전날처럼 즐겁다라는 거예요. 회사 오기, 출근하는 게. 여기 나오면 친구들도 있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거리에서 폐주는 어르신들 보면서 그분들이 둘이 같이 죽는 거 보셨나요? 거의 보신 적 없으실걸요? 대부분 혼자 일하세요. 혼자 일하시고 집에 가셔도 혼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분이 눈 뜨면 갈 데가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는 거예요. 가서 동료가 일하고선 같이 만들어낸 생산품을 보니까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분이 지금 8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38년생이신데 이 노년의 삶의 끝에서 러블리 페이퍼를 만나서 설레임을 느낀다는 건 대표인 저도 설레지 않는데 이거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어르신들의 삶을 하나 바꾼다? 그게 엄청나게 큰 뭔가는 아닐 수 있겠지만 남들이 얘기하는 뭐 엄청난 수익을 내고 매출을 창출한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라면 그거 엄청난 가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러블리 페이퍼가 보는 세대 공감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결론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수많은 어떤 미사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노인의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설레임이 한 스푼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줄 수 있는 러블리 페이퍼가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는 거. 그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면서 저희도 뭐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모델료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 아들, 저희 딸을 직접 모델로 쓰면서 네,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결혼을 빨리 하고 뭔가 가정을 이루면서 제가 올해로 40인데요. 뭘 해야 될까? 앞으로 제가 어떤 거를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합니다. 즉 뭐냐면 러블리 페이퍼 대표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어르신들의 삶을 바꿔야지라고서도 하면서도 앞으로의 제 10년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나는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거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10년, 5년 이렇게 앞서 나서 고민하다 보면 그 앞선 세대하고의 어떤 고민점을 같이 하게 돼요. 제가 요새 신중년 분들 많이 만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중년 분들이 50살 그리고 55세 이렇게 넘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만나고 나면 나의 10년 뒤의 삶은, 나의 15년 뒤의 삶은 어떨까라는 걸 되게 많이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도 막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앞선 세대의 삶을 조금은 고민해 보면 그들과의 공감도 한번 또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러블리 페이퍼의 이야기들 하면서도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고자 라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그런다고 전국에 있는 폐주민 어르신들이 바뀔까요? 사라질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을 보는 우리의 관점. 그게 바로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든 안 줍든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폐지를 줍는 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고 있는 일.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나라 재활용 구조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20%를 사회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OECD 가입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재활용률 1위거든요. 이분들이 20%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1위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이거 안 한다, 1위 못 해요. 그 1위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 1위가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폐주입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폐박스 하나 줍는 게 나비 효과처럼 날아서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분들이 줍는 노동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폐지를 거기서 줍지 않죠? 그러면 지자체별로 따로 그것들을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다 세금일 거예요. 이분들이 세금을 아끼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줍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자원을 순환시키고 그리고 재활용을 돕는 일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분리배출하는 일, 왜 분리배출합니까?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리배출하면 착하고 잘한 거고 우리 아이들이 분리배출하면 칭찬해 주는 건데 어르신들은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자원들을 분리배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하다, 힘들겠다 라고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을 이렇게 다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자원재생 활동가. 러블리페이퍼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러블리페이퍼를 통해서 폐주입 어르신들을 폐지 수집 어르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재생 활동가라고 보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러블리페이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고, 저와 또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대의 문제들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액션들을 취해보면서 우리 작은 지역의 문제부터 해결해보는 그런 어떤 좋은 출발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치 제가 8년 전에 러블리페이퍼를 처음 시작해서 지금에 이른 것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그런 배경도 여러분한테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여러분한테 러블리페이퍼를 통해서 저희가 세대 공간과 또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끝으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러블리페이퍼가 더 궁금하시고 또 뭔가를 더 이렇게 알아보고 함께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뭔가 같이 논의하고 진짜 변화의 중심이 돼서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연락해서 저희랑 같이 이 세대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주체, 그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지가 잘 이렇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어떤 경로로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